자넷과 마이클의 커리어를 보면은 의외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둘 다 아버지의 관리 하에 앨범을 내다가 독립하고 내는 첫 앨범에서 자주적인 테마를 담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뒤에는 앨범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았죠. 단지 마이클은 중간에 아주 큰 분노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내버리는 게 스릴러라는 게 좀 차이점이 되는 건데요. 자넷은 성공 이후로 또 4집을 준비했고 스스로 비유하길 3집은 성인이 되어가는 첫걸음, 그리고 4집은 자신감 있는 어른으로서 선택을 할 수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4집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주제를 하나로 묶을 이름은 바로 리듬 네이션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앨범의 정식 명칭은 자넷 잭슨's Rhythm Nation 1814였는데요. 리듬 네이션은 말 그대로 리듬의 나라, 리듬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라는 뜻. 자넷 잭슨의 블랙 홀 화이트 같은 거죠. 자넷은 민감한 주제를 한층 더 세련된 음악과 안무로 다뤘고 그 결과는 199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 컨트롤이 자넷을 알린 앨범이라면은 이거는 자넷을 대표하는 앨범입니다. 완전한 자넷으로의 독립이 이 앨범으로 완성됐다고도 해요. 본래 이 앨범 제작 과정에 돌입할 때만 해도 리듬 네이션 같은 아이디어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프로듀서 지미 잼은 테리와 자넷이랑 CNN에 나오는 사회적 이슈들을 막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자넷 또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차별 없는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대요. 또 앨범 이름에 있는 1814는 여러 썰이 있는데 자넷 본인은 미국의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의 작곡 연도라고 밝힌 바 있었죠. 자, 이 앨범에서 또 유명한 게 바로 수록곡 리듬 네이션에서의 대단한 군무인데, 노래 제목이랑 복장 그리고 군무가 합쳐지니까 마치 리듬 나라의 군인들은 이렇게 행진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컨셉의 뒷이야기가 자넷 잭슨이 마이클 잭슨의 캡틴 에오라는 단편 영화를 보고 나 그 오빠 군대 스타일 춤 좀 가져와도 되냐고 물었대요. 마이클은 원래 이런 군대 컨셉으로 나중에 영상도 따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결국 자넷한테 컨셉을 양보했다고 밝혔죠. 남매는 남매예요. 요즘이야 뭐 비슷한 컨셉도 제법 나오고 했지만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은 당시 자넷의 이 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휘트니 휴스턴을 설명할 때 휘트니가 흑인 여성으로서 존재했던 유리천장을 깨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넷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같은 조건에서 흑인 음악으로 차트를 지배해버렸어요. 마이클과 자넷 남매는 연간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 자리에 따로 오른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한 남매가 되고요. 이 당시 전무후무한 빌보드 기록을 세운 것도 비슷했어요. 마이클은 배드 앨범 안에서만 무려 5곡의 싱글 1위곡을 배출, 또 자넷은 리듬 네이션 앨범 안에서만 무려 7곡이 차트 5위 안에 진입. 이때 자넷은 누가 봐도 단순한 동생 이상이었고요. 실제로 1991년에 음반사를 옮기면서 받은 돈만 무려 4천만 달러, 당시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남매였지만 한편으로는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이기도 했어요. 제가 관련한 썰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코카콜라가 이때 자넷 잭슨에게 광고 모델을 제안했거든요. 자넷은 당시 가장 핫한 가수이기도 했고 또 오빠 마이클 잭슨은 펩시의 모델이었으니까 일종의 라이벌 기믹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약 직전에 마이클의 첫 번째 성추문이 터지면서 자넷의 계약도 같이 취소가 됐죠. 자넷은 이거를 일종의 연좌제였다고 했고요. 이거는 잭슨이라는 이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가 생길 수밖에 없던 관계였던 겁니다. 1993년에 나오는 자넷 잭슨의 5집은 아예 앨범 이름이 자넷이거든요. 잭슨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앨범 커버에서도 잭슨이라는 이름은 아예 누락시킨 첫 번째 앨범이었는데, 이 자넷의 앨범을 들어보면은 본인 의식의 흐름도 같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독립하고 자신감에 차서 사회 비판을 했다가 이후로는 사랑과 같은 내면의 감정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컨셉이 확 변했고요. 5집에서는 음악도 차분한 R&B가 됩니다. 본인도 조금 섹시한 컨셉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출도 확 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렬한 자넷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이 앨범이 팔린 걸로는 제일 많이 팔렸어요. 역시나 이번에는 수록곡 6곡이 빌보드 탑 10에 진입.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에 맞춘 기민한 변화였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넷은 롱런을 위한 기반을 갖춘 건데 이때 나이가 고작 만으로 27살. 커리어가 말이 안 됐죠. 동시기 자넷은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영화도 찍었고요. 이 영화가 사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말인 즉슨 이때는 자넷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던 상태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95년에 나온 마이클 잭슨과의 듀엣 스크림 같은 거는 마이클이 먼저 자넷한테 듀엣하자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넷은 마이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듀엣을 수락했고요. 마이클의 한이 서린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오빠를 지원 사격했어요. 사실 이때는 자넷 또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었고 특히 5집 자넷 이후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자신의 외견을 향한 어떤 강박증이 겹쳐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남편 르네 엘리존드와의 관계도 이때부터 아주 나빠져서 남편이 간섭도 되게 심했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의 이런 모습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고 그래서 음악조차 사실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의 감정을 결국 음악으로 표현을 해냈죠. 그래서 자넷 잭슨의 6집은 가장 어두운 분위기가 되지만은 랩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또 한편으로는 트렌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앨범이 되고요. 2001년에 나오는 7집 All For You는 또 남편이랑 이혼을 한 뒤에 의욕에 차서 만든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각 앨범에 그대로 녹아나죠. 이 앨범들은 모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싱글 중에서도 하나씩 1위 곡을 배출하는 등 계속 잘 나갔어요. 자넷은 리빙 레전드로의 아주 교과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사생활 측면에서도 별다른 말 없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하지만 인생 최대의 위기는 바로 이 순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가수들만 모인다는 슈퍼볼이 자넷 잭슨을 찾는 거는 당연했고 2004년 자넷은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초대가 되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슈퍼볼에 초대되는 가수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올스타예요. 자넷 이전에도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다이애나 로스, 스티비 원더와 U2 등등이 공연한 바 있었고요. 자넷은 당시 공연을 함께할 게스트로 이전에 자기 오프닝을 섰던 엔싱크의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섭외합니다. 저스틴도 한창 솔로로 데뷔해서 잘 나가는 때였거든요. 이때 자넷은 곧 8집도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앨범 홍보로 됐으니까 사실 슈퍼볼 하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근데 거기서 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20년간 깨끗했던 자넷 잭슨이 순식간에 미국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나기에는 이거는 미국 최대 축제라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벌어진 거였기 때문에 아주 초대형 사고였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한편으로 따로 내는 게 나을 정도로 아주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다루던가 하죠. 아무튼 그때 자넷이 이 노출을 할 때 달려있던 장식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노출을 의도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평판이 추락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연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나 지금이나 공식 입장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는 거예요. 자넷은 계속 해명하고 사과를 했지만은 그게 돌이킬 수가 없었고 내는 앨범마다 1등하고 1위 싱글도 하나씩 배출하던 그 신화가 이걸로 허망하게 깨져버렸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의 행위자였던 저스틴 팀버레이크 대신에 자넷 혼자만 욕을 먹었던 게 아직도 좀 의아하고요. 자넷이 나중에 밝히는 건데 이걸로 한창 난리 났을 때 저스틴이 한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명서를 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자넷이 지금 다 나한테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대요. 이게 자넷 혼자 욕을 먹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이 사건을 두고 자넷이 흑인 여성이었고 또 당시 한창 말이 많았던 잭슨과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유독 더 얻어맞았던 거라고 그런 재평가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스틴도 나중에 사과를 하면서 백인 남성으로서 수혜를 입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넷의 상처가 아무는 거는 결국 시간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그래미 초청이 취소되고 또 금지어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은 활동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2008
2008년에는 10집부터는 다시 빌보드 1위로 올라갔고 2015년에는 7년 만에 컴백 앨범 Unbreakable을 발매했죠. Unbreakable의 뜻은 깨부술 수 없는. 자넷은 이후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고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는 등 다시 리빙 레전드로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다음 해 슈퍼볼 하프타임쇼 공연자로 확정이 되면서 Justice for Janet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왜 저스틴은 다시 멀쩡하게 공연하는데 자넷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때 저스틴이 실제로 자넷한테 슈퍼볼 공연 다시 해보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자넷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굳이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서 아니었을까요? 현재 자넷은 앨범 활동은 뜸해졌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투어를 돌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저는 자넷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년을 정말 간략하게 제가 요약했지만은 자넷의 역사는 극복의 역사예요. 수많은 꼬리표와 장벽을 넘어서고 결국 자넷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 그 자체로 위대한 여정이죠. 자넷 잭슨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